얘들아 안녕 반가워. 자, 독서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원격 수업일 텐데 그간 열심히 많이 해봤었으니까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영상 컨텐츠를 찍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런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친구들 모르게 자기만의 필살기를 만드는 거야. 그죠? 이번 또 내신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의욕을 뿜뿜, 그죠? 힘을 뿜뿜 내시면서 이렇게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원격으로 진행하느니만큼 5단원을 진행하기보다 6단원을 준비했습니다. 어차피 시험 범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6단원의 내용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단원명이 정보를 활용하는 독서다. 그지? 정보를 활용하는 독서라는 단원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독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어떤 수단이 되는 거죠. 도구,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목적이랄까? 그거는 바로 요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6단원의 단원명은 굉장히 정체성이 뚜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 우리가 독서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정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죠? 정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독서를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이제 정보하면 또 과학기술 이런 거 빼놓을 수 없잖니. 그래서 이렇게 소단원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편집자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정보를 활용할 때 오늘날에는 책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 볼래? 유튜브 볼래?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 본다 하겠죠. 너무나 세상엔 다양한 매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이제는 뭐라 하면 안 돼요. 지하철 같은 데에서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다고 아잉 핸드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꼰대 같잖아. 그죠? 요새는 핸드폰이 참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블릿이라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예전처럼 뭐 이렇게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매체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 자료를 활용하며 자료를 읽기 뭐 이런 내용들도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6단원의 정체성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뭐 정보를 어떻게 찾아요? 과학기술 너무 어려워. 싫으시면 안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너네 뭐 휴대전화 그죠? 휴대전화 막 이렇게 그죠? 휴대전화 한 번씩 사서 가지고 놀아 보잖아. 그죠? 휴대전화입니다. 받아들여.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휴대전화 이렇게 가지고 놀 텐데 이거 처음에 사서 여러분들 막 처음부터 잘 쓰진 않죠. 맨 처음에 샀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휴대폰을 혹은 뭐 여러분들 뭐 다른 전자기기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처음에 샀을 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뭐 실제로 해보기도 하겠지만 그죠? 매뉴얼이라든가 조작법 같은 것들을 알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유레카 이렇게 또 알게 되잖아. 그죠? 이런 기능이 있었네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연스럽게 숙달되게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그죠? 잘 몰랐던 것을 독서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런 목적을 한다. 라고 우리 친구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단원의 길잡이로 한번 들어가 볼까? 단원의 길잡이에 보면 첫 번째 줄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보시면은 잠깐만 한번 볼까? 어떤 대상에 관심이 생기면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그죠? 어떻게 해요? 아마 관련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기도 할 것이다. 요즘은 책이나 잡지 등의 인쇄 매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가능해졌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생기면 중요한 건 뭐다? 관심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죠? 책에 대해서도 좀 힘들지만
관심 좀 가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우리의 관심이 참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할 부분 이제 첫 번째 소단원 과학 분야의 글 읽기인데요. 그죠? 대체적으로 과학 분야, 그죠? 여러분들 이제 그 학교 내신으로서의 독서도 있지만 그 수능이라든가, 그죠? 혹은 뭐 학평 이런 데에서도 독서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독서 영역. 중요하죠. 그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시험도 많이 보고 이게 베스트 오답률에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그런 어려운 친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독서 분야의 글 중에서도 독서 분야의 글이 대체적으로 이제 인문사회과학 기술 독서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어려운 게 과학 기술 분야죠. 그죠? 이런 건 참 읽기가 쉽지가 않지. 그죠? 근데 얘네들을 좀 잘 읽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 어떤 그 특징이 있긴 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더 자세히 볼까?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과학 분야의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전문 용어나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학 분야의 글, 기술 분야의 글을 어렵게 생각하죠. 힘들다,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낯설기 때문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용어가 친숙하지 않지. 그죠? 비문학에서 만나는 용어들이 낯설단 말이야. 만약에 비문학에서 나오는 용어들이 너들이 뭐 좋아하는 뭐 갓생이라느니 이거 너네가 즐겨 쓰는 표현 아닙니까 젊은이들? 알딱 잘깔센? 아 어렵다. 뭐 이런 표현이라느니 뭐 그러면은 너네들이 좋아하는 표현이니까 되게 쉽게 잘 접근할 수 있을 거야. 문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고 좀 낯선 용어들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핵심은 그거다. 핵심은 그거다. 일단 용어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야. 용어나 개념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죠? 모르면 안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알딱 잘깔센 갓생 이나느니 뭐 이런 것들 하이 방가루 이런 건 안 쓰나? 자 어쨌든 그런 표현들을 아니까 이해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해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알면서 나오는 거다. 이해는. 그래서 이해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용어나 개념 낯설지만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과학 텍스트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과학적 현상들을 이제 예로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현상들을 구체적인 현상들을 예로 드는 경우가 예시를 반드시는 아니지만 경우가 많아. 비문학 텍스트로 나오는 거를 가만 보면은 예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우리가 이걸 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면 그 예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지. 위에 있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롤러코스터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가 나온 거죠. 그죠? 롤러코스터의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여기서 나왔고 롤러코스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원심력이라느니 구심력이라느니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죠. 대체적으로 과학 텍스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의 어떤 현상, 그죠?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그런 놀이기구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과학적 원리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가운데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주는 힘, 그 밖으로 나가려는 힘, 요게 이제 구심력이고 요게 원심력이잖아요. 그게 맞기 때문에 여기서 딱 정지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나가지 않고 여기 딱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지? 그래서 그 정도, 그죠? 아, 과학 분야의 글이 그렇구나.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용어를 제대로 정리하는 거구나. 뭐 그런 것들 새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제재를 들어가도록 하지. 세계 속의 1등 양궁입니다. 그죠? 핵심 제재는 양궁이죠. 그죠? 이야기거리, 중심 소재. 양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인 글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고요. 잡아놓고. 이 글의 종류는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설명문의 특징은 설명문의 목적은 뭡니까? 설명문의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보 전달이지. 설명문의 목적은 매우 뚜렷하다.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쉽게 얘기해야 될까? 어렵게 얘기해야 될까? 당연히 쉽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죠? 평이해야 돼. 평이성. 쉽게.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을, 객관적인 정보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객관적이고요. 그죠? 구체적인 예도 많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예시적, 뭐 설명적, 해설적, 그죠? 뭐 이런 특징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다 따로 일일이 기억할 필요 없이 그냥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쉽게 클리어하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양궁에 관련된 그런 제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냥 또 이것만 쳐다보면 좀 심심하니까 영상을 한번 볼까? 양궁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양궁 참 잘하잖아요. 흥미로운 영상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활을 이용해 전쟁도 하고 사냥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활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로 남게 됐는데 양궁이라고 활과 화살을 이용해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관역을 향해 쏘아 득점을 겨루는 타깃 종목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이 양궁 경기를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양궁에서 강세를 보이기 때문인데 항상 국제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 한몫합니다. 양궁의 역사를 보면 1538년 영국의 헨리 8세가 처음 대회를 연 것이 시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게임으로 양궁을 즐기다가 1931년 국제 양궁 연맹을 조직했고 1972년 양궁 개인전의 한 종목만 올림픽에 채택되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부터인데 그 이전까지는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 효자 종목입니다. 양궁 경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게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적의 정중앙을 맞추면 점수가 가장 높고 정중앙에서 멀어질수록 점수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점수를 종합해서 높은 쪽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양궁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목과 같은 의문이 생기는데 선수들이 활을 이용해 화살을 쏘는 모습을 보면 활에 현을 당길 때 현이 코와 입술에 닿게끔 합니다. 해당 자세를 직접 취해보면 생각보다 불편한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왜 활시위를 당길 때 현이 코와 입술에 닿게끔 하는 걸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쏘기의 기본 자세를 이해해야 합니다. 활쏘기의 기본 자세는 크게 6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탠스 앤 세트입니다. 선수는 관역을 옆으로 바라보면서 수직으로 서고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준 다음에 활을 한쪽 발 위에 올린 뒤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노킹 앤 후킹입니다. 화살을 현에 끼운 후 화살의 위 아래 현을 검지와 중지를 구부려서 걸어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세트업 앤 드로잉입니다. 활을 화살과 어깨가 수평이 되도록 들어올리고 현을 당기는 힘과 활을 미는 힘을 같게 배분하면서 현을 당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앵커 앤 에이밍입니다. 현을 당긴 손을 턱에 붙이고 조준기를 보면서 표적을 겨냥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릴리스입니다. 현을 걸고 있던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놓으면서 뒤쪽으로 당겨주고 여섯 번째 단계인 팔로우 스로우에 따라 힘을 빼면서 활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줍니다. 끝나는 동작이지만 매우 중요한 자세로 동작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살은 표적을 향해 날아가고 표적을 바라봐주면 됩니다. 주제의 의문과 관련한 단계는 네 번째 단계인 앵커 앤 에이밍 단계인데 표적을 제대로 겨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세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양궁은 조준점이 1mm만 바뀌어도 표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적을 겨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연습해왔던 때와 똑같은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 코와 입술에 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코와 입술은 촉감이 예민해서 평소와 같은 위치에 현을 붙이면 본인의 자세가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차 대한양궁협회에도 문의해봤습니다.
답변을 보면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 같은 위치의 코와 입술에 현을 댄다고 답변해 주었는데 앞서 알아본 내용과 같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사소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자, 이렇게 그 양궁과 관련된 영상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양궁 잘한다, 우리나라 잘한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또 몰랐던 것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선수들이 이 양궁 시합을 할 때 입술하고 이제 코에다가 그 현을 붙이잖아요. 현이라고 하나? 시위라고 하나? 그거 붙이잖아. 그래서 저거 왜 붙이지? 잠깐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또 관련된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깨알 꿀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예민하다라는 거죠.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섬세하게 조준을 해서 써야지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걸 알고 나니까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해진다라는 우리 선수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설명문은 일반적으로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처음 부분 제시가 되어 있죠. 보통 처음에서는 설명문은 본격적인 설명보다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살짝 언급하는 그런 단계죠. 그죠? 그래서 양궁에 대해서 얘기할 건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자, 한번 들어가 볼까? 첫 번째 문단. 양궁은 일정한 거리에 있는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아 마친 결과로 승패를 가르는 운동이다. 그래서 양궁은 뭐뭐뭐뭐이다. 개념풀이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정의라고 하죠. 정의의 설명 방법. 양궁의 개념 어렵지 않죠? 양궁은 이런 거다. 양궁의 운동 경기로서 선을 보인 것은 1938년 영국 헨리 7세 때 뚜뚜뚜뚜뚜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경기 중 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별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양궁의 어떤 정의 그리고 양궁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정의 내려주고 있고 양궁의 역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죠. 아, 양궁이 이렇게 오래된 운동이구나. 두 번째, 양궁은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지금까지 다수의 올림픽에서 개인전을 포함한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세계 최고의 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양궁의 중요성이랄까? 의의랄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서 참 관심이 많고 세계에서 높은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특히 한국 여자 양궁은 단체전이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놓치지 않고 8연패했다. 자, 요거 정보 갱신해야 되죠.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우리 여자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9연패야, 9연패. 지금은 9연패. 대단하다잉. 9번 막 연속이랑 다잉 멋지다잉. 멋지다, 멋지. 아무튼 국내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한 국가대표 선발전이 어렵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잘하고 그죠? 대단한 어떤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계속 할게요. 아직까지 뭐 그냥 양궁의 일반적인 얘기들만 했기 때문에 막 우리가 기대하는 이게 지금 과학 지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대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 그럼 언제 나올까 싶은데 182쪽 여기가 지금 182쪽입니다. 182쪽을 보면 이제 슬금슬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죠. 양궁은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운동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선수가 가만히 서서 화살을 조준하여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양궁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것 같죠. 그죠? 여기가 이제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지 사실 여기서 글쓴이가 언급을 한 겁니다. 여기 잘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양궁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그냥 쏴가지고 관역 맞춰서 점수 높은 사람이 이긴다. 오예! 뭐 그게 아니라
양궁을 잘 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술 그리고 매우 섬세한 어떤 조작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뚜뚜뚜뚜 하지 않겠나? 그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양궁의 특성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쏠 때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자 화살을 약간 위로 조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유사한 예는 하면서 예를 들고 있죠? 이런 거 아주 땡큐야. 그죠? 예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포물선을 그리는데 비슷한 예로는 뭐 축구나 농구 경기에서 볼 수 있다. 멀리 보내기 위해선 적당한 각도로 쏴야 된다. 그러기 위해 그런 것처럼 양궁에서도 활도 그렇게 적당한 각도로 쏴야 된다 이거죠. 포물선을 그리게. 그렇다면 화살, 축구공, 농구공 등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자, 물었어요. 질문을 활용하죠. 그죠? 자기가 묻고 있어요. 보자 이렇게 의문문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관심을 끌려고 그러는 거죠. 어그로를 너희들 말로 그죠? 끌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바로 자기가 답하잖아. 그것은 바로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는 방법 문답법이라고 하죠. 아실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주의로 환기하고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영향을 주는 어떤 힘이 나왔어. 양궁을 할 때. 그죠? 화살에 영향을 주는 중력이라는 거죠. 그죠? 옆에서 써볼까?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지금부터 몇 가지 나올 거거든요. 미리 스포일러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중력입니다. 지구에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지구 중심 쪽으로 향하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당연하죠. 그런데 다행히 화살에 미치는 중력의 값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미미해. 별 영향을 많이 주진 않나 봐. 그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향을 주긴 주는데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화살의 포물선 운동의 중력보다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하면서 정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요인이 뭘까 이런 화두를 던지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얘기하겠죠. 중력이 영향을 안 끼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거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죠? 첫 번째 요인은 초기 발사 속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기 발사 속도는 양궁 선수가 활시위를 당기는 힘에 따라 달라지는데 활시위를 세게 당길수록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빨라진다. 당연한 말이죠.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화살이 관역에 빨리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 화살은 속도가 느린 화살과 비교해 봤을 때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그러니까 화살의 발사 속도가 빠를수록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요거죠? 그죠?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인과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 하셔야 돼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요게 보통 시험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좀 표시하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속도가 빠를수록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죠? 그래야지 이제 시험에서 좀 쉽게 빨리빨리 정보를 파악할 수 있죠. 따라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도 줄어들게 되며 양궁 선수는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고려하여 초기 발사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포물선을 그릴 때도 속도에 따라서 또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두 번째 요인은 발사 각도입니다. 각도. 화살을 발사하는 각도에 따라 화살의 포물선 운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선수들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각도로 쏘느냐에 따라, 그죠? 멀리 날아가는 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발사 각도는 몇 도일 때 물체가 가장 멀리 날아갈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관심과 주의로 환기하고 집중을 유도하죠. 공기와의 마찰 등 중력 이외의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지면과 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요게 최적으로 멀리 날아간다 이거죠. 멀리 날아간다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확실하네. 그죠? 수학으로 설명하면 뭔가 좀 논리적이잖아. 그죠?
해서 막 이제 그 축구 선수들도 공 찰 때 적당한 각도로 땅 쏴야 돼. 막 대기권 돌파 슛 막 이런 거 하고 막 만리장성 함락 슛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멀리 보낼 때는 적절한 각도로 해야 된다. 양궁 선수들은 오랜 훈련을 통해 다진 감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힘을 조절하여 초기 발사 속도를 정한다. 그리고 관역까지의 거리를 감안하여 발사 각도를 조절해서 화살을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는 것이다. 특히 양궁은 화살을 쏘는 곳에서 관역까지의 거리에 따라 종목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마다 초기 발사 속도와 발사 각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화살을 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겠네. 그죠? 내가 어떤 거리에 있는 관역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죠? 이렇게 활시위를 얼마만큼 당길 것인가? 어떤 각도로 할 것인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이외에도 양궁은 실외에서 하는 경기이므로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하면서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 이것도 양궁에서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그죠? 초기 발사 속도, 발사 각도,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 이런 것들. 얘네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드는데 다 풀어줍니다. 글쓴이는 친절하니까요. 화살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색이나 방향 등에 따라 선수들이 쏜 화살은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나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곳에 꽂힐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넘어갔어요. 184쪽. 공기의 저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공기의 저항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 공기의 저항과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딱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궁금증을 알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죠. 이 글쓴이의 친절함입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은 화살의 뒷부분에 화살 깃을 만들어 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화살은 공기를 가르며 날아갈 때 요동치며 흔들린다. 이때 화살 깃은 그 흔들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화살을 회전시키면서 비행의 안정성을 높인다. 요 뒤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상도 있어요. 이게 없이 화살 깃이 없이 화살을 쏘는 경우에도 국가대표도 제대로 맞히지 못하더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화살 깃을 이용하는 기술적인 방법으로 공기의 저항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선생님 영상 봤는데 이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계속 회전을 한대요. 화살이 회전을 해가지고 공기의 저항을 이렇게 막 파고 드나 봐. 그죠? 파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정확하게 노린 방향으로 공기의 저항을 좀 줄여서 적중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선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양궁 대회가 열리는 실외 경기장에서 부는 변화무쌍한 바람이다. 그렇지. 야, 이거 어떡하지? 바람은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람을 이렇게 막 물론 최종병기 활에서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대사가 있기도 했지만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불을 차고 싶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바람이 참 어렵다. 그죠? 막 세게 불 수도 있고 여르게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도 있고 막 내가 쏠 때만 또 이상하게 불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죠? 참 사람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자연적인 부분에 자연의 어떤 그 값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하기 어렵잖아. 이 변화무쌍한 바람 어떡하지? 바람이 불면 바람의 펄럭이는 옷소매가 활시위를 스쳐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활이나 활시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바람 소리가 선수들의 예민한 신경을 자극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람의 색이나 방향에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죠. 아주 예민한 스포츠죠. 그렇다면 양궁 선수들은 바람을 어떻게 극복할까?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나 바로 풀어줍니다. 그죠? 문제 해결 이렇게 되어 있네. 어떻게 한대요? 오조준 연습을 한대요. 오조준이란 하면서 개념 나오죠? 이런 개념들은 놓치지 말라고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관역에서 원래 목표 지점이 아닌 곳을 임시로 정하여 그곳에 화살을 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이게 오조준 연습. 이 오조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연습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화살을 의도적으로 오조준 해가지고
바람의 영향을 받은 화살이 관역의 중앙에 가서 꽂히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 다시 말해 이것도 이제 친절한 겁니다. 앞에 것을 너들이 이해를 못했을까봐 한 번 더 얘기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조존해가지고 결국엔 이 정중앙을 노린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바람을 이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조준을 통해 가지고. 오조준을 할 때 선수들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해야 돼요. 옆에 그림은 오조준을 할 때 선수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관역인데 정가운데 노란 지점은 선수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종 목표 지점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하지만 바람이 불 땐 선수들이 노란 지점을 노리고 화살을 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바람이 분다. 근데 여길 노리고 쓰면 어디 맞겠습니까? 당연히 여길 맞겠지. 그지?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써야 되는 거야? 여길 노리고 써야 되는 거지. 아주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길 노리고 쏴야지 이제 바람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정중앙에 탕 하고 맞힐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화살이 날아가는 동안 바람이 화살을 밀어 다른 곳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다음 쪽에 보면 계속 오조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과 세기에 따라 오조준을 하는 목표 지점을 그림의 A부터 E로 정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했던 오조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오조준을 해가지고 목표 지점을 그림의 A부터 E로 정해 앞에 있는 그림 활용하시면 되죠. 그것을 목표로 화살을 쏜다. 오조준 목표 지점인 A는 자 해볼까? A 바로 들어가가지고 오조준 목표 지점인 A는 여기죠? A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을 때 A를 노린다라는 거죠. C는요. C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C는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면서 또한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이면서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경우에 요런 바람이 불 때는 이제 C를 노린다 이거고요. E는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여기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면서 아래로 향하는 힘이 있을 때 이런 어떤 힘이 이제 바람의 힘이 작용할 때 E를 노리고 쓰면 정중앙에 맞는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람을 이용하는 것을 그죠? 오조준을 통해서 정중앙을 맞출 수 있도록 바람을 이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냥 그림에다 표시해 가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양궁 선수들의 오조준은 화살과 바람의 힘을 합성하는 물리적 원리에 따른 것인데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힘의 크기를 더하거나 뺄 수 있는데 이를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 자 뭔가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죠. 힘의 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힘의 크기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힘의 크기가 더해지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한다. 요거를 힘의 합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이때 더해진 힘을 합력이라고 한다. 이때 더해지는 힘은 합력이다. 힘의 합성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오조준과 관련된 물리적 원리를 끄집어 내놓고 있어요. 오조준에는 힘의 합성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다. 두 힘이 합쳐져 가지고 바람의 힘하고 화살의 힘하고 뭐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죠? 힘의 합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잡아주시면 되겠는데 선생님 여기 보면서 약간 뭔가 출제자의 느낌으로 이런 게 좀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 둘 이상의 힘이 작용하면 힘의 크기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우리가 보통 힘의 합성이라고 하고 뭐 합력이라고 하면 무조건 플러스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죠? 마이너스도. 그래서 요거 학생들이 쉽게 자빠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강의를 시청하는 그대들은 기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자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의 합성과 관련된 합력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것 같아요. 첫째, 작용하는 방향이 같은 두 힘의 합력이라고 나오죠. 한 물체의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은 다음에 용수철 저울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힘의 크기를 합한 값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림이 없이 만약에 이 그림이 없었다고 쳐봐. 이 그림이 없었어. 그리고 이렇게 글만 써 있어. 그럼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출제자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죠? 출제자는 얼마나 친절한 거야. 그림을 준다 이거야. 그죠? 그림을 줍니다. 이렇게. 그죠? 봐라. 이게 그림이다. 그래서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동시에 힘이 작용하면 이 A하고 B가 더해지는 거죠. 더한 값이 요 값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 1에서 용수철 A, B의 합력은 그림 2의 용수철에 나타나는 값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요 두 힘이 합친 게 요거구나. 이게 합력이구나. 힘의 방향이 같을 때는 합력이 최대치로 잘 나타나겠네요. 그죠? 합력이 이제 가장 높은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둘째,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이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인 두 힘의 합력. 그러면 이제 힘이 상쇄되겠지? 그죠?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두 힘이 한 물체에 동시에 작용할 때 합력의 크기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과 같다. 그림을 또 친절하게 줍니다. 큰 힘 F1, 요게 이제 크죠? 딱 봐도 크잖아, 화살표의 길이가. 그죠? 요거는 조금 작은 힘. 작은 힘 F2라고 하면 이때 합력 F는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뺀 값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딱 도식화 해놨죠? F1에서 F2를 빼면 F 합력이 된다. 그죠? 그리고 방향은 어디 쪽으로 가냐면 당연히 힘이 센 힘을 이제 가지고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작용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면 힘이 좀 상쇄가 되네요. 그죠?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넘어가가지고 셋째, 방향이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의 합력. 한 물체에 나란하지 않은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두 힘의 합력은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변을 이웃으로 하는 평행사 변형을 그리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힘의 방향이 같을 때는 최대치, 반대변은 이제 빼고. 근데 이제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어떤 비슷한 방향으로 좀 가는 경우에는 나란하진 않지만 두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 평행사 변형을 그려라 이거죠. 이때 합력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가 된대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런 각도로 이제 힘이 주어졌을 때 이 평행사 변형을 그려서 요 대각선의 길이, 요게 이제 F 값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딱 봐도 일단 방향은 이쪽 방향인 것 같잖아. 근데 요 힘과 요 힘이 그대로 합쳐진 것보다는 좀 짧은 것 같죠. 요 F가 그대로 합쳐졌을 때 같은 방향일 때가 최대치인 것 같고, 이러한 경우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물건을 옮기거나 들 때 경험할 수 있는데, 이때 각각 작용하는 두 힘이 클수록 두 힘이 작용하는 사이의 각이 작을수록, 그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힘이 작용하도록 할 때 합력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합력을 높이는 원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는 이러한 합력을 바람이 부는 양궁 경기장에서 볼 수 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바람의 힘이 합쳐질 때 화살은 두 힘의 합력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날아간다. 그래서 이제 뭔가 마무리를 하고 있죠. 이제 끝부분입니다. 자, 이제 어떤가? 우리 양궁 선수들이 단순히 운동 실력만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양궁 선수들은 어느새 과학자들 못지않게 과학적 지식을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면서 양궁의 어떤 의의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밝히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마지막은? 네. 그래서 양궁이라는 스포츠 우리가 참 올림픽 때나 한 번씩 살펴보고, 사실은 뭐 취미로 갖기도 조금 어렵잖아요. 대전에 양궁장 어디 있나 했더니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기는 어려운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스포츠고, 이런 다양한 과학적 원리도 숨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 어떤 그 제재를 통해 가지고, 그죠? 세계 속의 1등 양궁이라는 설명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부분도 우리 친구들 잘 내면하시고 갈무리하시고 정리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남은 시간 동안 옆에 이제 학습 활동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고, 자세한 것은
이제 또 학교에 오셔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죠? 여기까지 시청한 그대들은 그죠? 이미 1등급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좋아. 잘했어.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 만나도록 하죠. 그럼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생생지락 되소서.